수업을 하고 그 다음 진도 연속해서는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금요일날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일날 나도 일단은 진도가 들어오기 예상은 대략 합니다. 어디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뭐 엄격하게 이거 할 수는 없는 거라서는 수요일날이 오늘처럼 조금 항상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하고 대신 나도 수요일날은 금요일 수업까지 좀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나도 인식할 테니까 수요일은 그래도 조금씩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지난 시간까지 2장에서는 일단 전체 중에서 일종의 요 대제숨이라고 하는 교재에서 저자가 가장 이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었던 그 2장 새로운 말, 질문,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 소절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술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금요일날 수업 시작할 때 다 같이 이야기해서는 이제 클리어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그 2장 다음에 나오는 3장 기억과 흔적들이라고 하는 러시아적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통상 우리말하는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러시아 문학의 가장 첫 시기, 단계,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인트로처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기억과 흔적들이라고 해서는 이제 챕터 전체의 제목으로서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적 글쓰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인 이제 뭐 제목이 되겠습니다. 볼까나요? 그래요. 그래서 뭐 목차 나오기를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다. 큰 따옴표 인용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따옴표는 강조예요. 글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작은 따옴표라 합니다. 큰 따옴표는 인용으로서 그대로 가져올 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다. 교재에 나오는 이제 저자가 인용하는 부분 나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처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학과 문자와 문화에서는 뭔가 싶은데 어쨌건 다름의 시작이라고 해서는 제목 붙여가지고서는 한번 이제 소절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의 문화라고 해서는 동슬라브 문자의 시작, 개별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오늘은 3장의 앞 두 소절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교재 7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다라고 해서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교재 71페이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취업 전공자답게 이제 교재의 저자는 취업의 작품에서 한 부분 인용해 오면서 우리 그냥 무심결에 생각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역시 일단은 문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오늘은 그냥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과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난걸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는 마야주의전 나의 삶이라고 하는 저자가 인용해 오고 있는 작품에서 한 등장인물을 이제 생각하는 시선에 비친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의 오늘은 아무 상관없다. 그냥 오늘은 오늘이다. 뭐 어제, 내일 아니야. 그냥 오늘은 오늘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주인공의 그런 이제 생각, 시선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처럼 저자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공서체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인용이 있고 뭐 이제 옳은 말이지 않은가라고서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로서 나는 아무것도 흠적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즉 지금의 이 오늘은 그냥 생겨난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과거로부터의 어떠한 영향 하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의 맥락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오늘은 결코 나 혼자만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의 오늘 속에서 나의 오늘도 함께 맥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최소한의 공시적인 인식이라도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 없이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툭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나는 아무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즉 모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남겨지는 흔적을 우리가 알아차리느냐 깨닫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흔적이 연하거나 흔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없어 그걸 미처 못 보고 못 깨닫고 못 알아차리는 것, 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진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는 매우 뭐라고 할까나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보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학자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모습을 바꾸더라도 액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양은 이른바 일정 총량이 보존이 된다. 내지는 에너지 총합의 총량의 원칙, 법칙 등을 해서는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기체 상태이건 고체 상태이건 액체 상태이건 즉 어떻게 모습을 바꾸더라도 우주 삼라만상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다. 즉 로스처럼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전과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17세기쯤에 내려가서는 아바쿰이라고 하는 사제장의 이제 뭐 생애전 텍스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바쿰의 사제장의 생애전 텍스트 제일 앞에 어떠한 또 다른 이제 뭐 에필로그로선 제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미할 바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바쿰 비트로프에게 나는 아무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또 붙어 있는데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은 없다. 흔적 없이 지나쳐 버리는 것은 없다. 즉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문화적인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서는 글쓰니까 교재의 저자가 끌어오는 취오프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마야주의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문화적인 모습은 사실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서 작품에서 등장인물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나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아니 사실 어쩌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는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깊게 흐르고 있고 내지는 그렇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결국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니까 통상 우리 러시아 문학사, 러시아 문학 할 때 푸시킨, 뭐 러시아 문학의 뭐 시죠. 러시아 문학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었고 독일의 괴테가 있었고 뭐 인도의 간디가 등등이 있었고 뭐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는 푸시킨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뭐 한 민족의 개별 문학에서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뭐 오리진 시조 내지는 출발 최초라고 했을 때 통상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전국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러시아 문학사 1, 2 나눈다고 했을 때 러시아 문학사 1은 앞부분에 대해서 즉 푸시킨 이전에 대해서는 뭐 1시간 2시간에 그냥 가볍게 스케치하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뭐 그거는 그분들 그런 수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체 양적인 질적인 비중이 푸시킨 이후에 포커싱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 그 앞에 대해서는 그냥 매우 간략하게 처리된다고요. 그거 좀 곤란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생각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 없다. 푸시킨 이전의 문학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서는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킨 이후의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도 사실상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뭐 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눈에 띄는 강력한 존재이고 기념비적인 인물이어서 푸시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푸시킨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푸시킨 이후부터 그제서야 무언가 러시아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건 아니라고. 푸시킨 이전에도 러시아적인 문학적인 것이 뭔가 있었고 그게 결국은 바탕에 깔려서 푸시킨이라고 하는 그때쯤 붙어서 마구마구 피어나고 발전하고 융성하기 시작했었다. 그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올바르게 조금은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문학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전 러시아는 문학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그러나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흔적은 있었으나 그 흔적을 깨닫고 알아채지 못하고 해서는 있었을 뿐 흔적이 없었고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툭 푸시킨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늘 위에서 그냥 툭 떨어지거나 땅속에서 휙 솟아나거나 도스토옙스키가 불쑥 태어나거나 톨스토이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허연 수염을 기르고 등장한 것 아니라고요. 무엇이 다 내적인 연기론에 의해 푸시킨이라고 하는 존재,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인물,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른바 작가 태어나고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절 문학과 문자와 문화라고 하면서는 뭐 다름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붙여가지고서는 전개되겠네요. 보도록 할까나요?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ESG.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어 나오지요. 이 세 단어가 사실 전부 다 매우 논쟁적입니다. 나중에 금요일 날 이제 45분 토론 수업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고대 문학인가? 옛날 건가? 러시아 문학인가? 야, 그거 문학은 맞는 거냐? 라고 하는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즉 푸시킨 이후의 근대의 러시아 문학의 러시아 조상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걸 통상 고대 러시아 문학 드레브니아 로스카야 리테라투라 또는 드레브니아야 로스카야 리테라투라라고서는 세 단어로 끊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요 개념 규정에 대해서 저 세 단어가 사실상 모두 다 매우 논쟁적이에요. 정말 고대인가? 정말 러시아인가? 정말 문학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재 여러분들이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독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금요일날 45분 토론 수업 시간에 이야기 좀 더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는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정리하면은 문학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문화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긴 하나 통상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이른바 국면에서 고대 러시아 문학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런 거 있어. 이거 그때 문학이었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문학이야? 이것도 문학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많이들 든다고요. 그래서는 문학이 우리가 아는 그 문학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느낌은 당연히 들 겁니다. 왜 그런지 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 읽어봅니다. 문학이 문자로 쓰인 텍스트라고 할 때 그런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연구한다 또는 문자로서 학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 그게 어쩌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문학이 문자로 기록된 문헌을 총칭해 곧 학문 전체를 뜻하던 시기 또한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제 시기상으로는 세계 인류 문명사의 발달에 있어서는 중세 미들에이지라고 하는 고전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의 그런 이제 인본주의적인 개혁 시대 중간에 들어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주 그냥 우세했었던 그 시기로서 중세 시대, 그리고 그 중세 시대를 러시아에 대해서는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중세가 아닌 고대라고 하는 한정어로서 연결짓는 그 시대의 문학이 될 겁니다. 교재 75페이지에 긴 인용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러시아의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비중 있게 있는 걸 연구하는 연대기라고 하는, 즉 해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촘촘하게 기록해 놓은 이른바 기록 문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당연히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들 수 있는 질문 생각 중에 하나가 역사 기록한 게 문학 작품인가? 아무리 옛날에는 글로 쓰여진 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연대기를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는 결국은 연대기라고 하는 걸 다룰 수 있고 그렇게 연대기라고 하는 역사적 문헌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과연 문학 연구에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교재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읽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긴 인용들 나오지요. 75페이지 나오는 긴 인용 한번 천천히 소리 내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근대 이후 이른바 조금 협소해진 문학 개념이 아닌 문자 글로 쓰여진 텍스트를 글로 쓰여진 텍스트 그대로 연구하던 그 첫 시기의 문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사실상 문학은 이러한 것인데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연의 특성을 잊고 있었던 다시금 환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좋은 일종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는 교재의 저자는 오히려 역으로 매우 생산적으로 풀이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문학,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역 문학에서 중세 영문학, 뭐 동문과에서 중세 동문학, 그다음 프랑스 문학 하면서도 중세 불문학, 심지어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중문학이나 일문학에서 중세문학이라고 할 때 그 중세문학 내지는 아주 오래된 뭐 이제 상고시대 문학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많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즉 오늘날 근대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문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모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꼭 그러진 않은데 어쨌건 이제 그렇게 많이들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재의 저자는 오늘 차라리 뒤집어 가지고서는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으로 여러 영역에서 중세 시기 오래 전 시기의 문학에 대해서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차라리 오늘날 매우 좁아진 문학 개념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고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걸 오래된 이전의 문학이 우리에게 어쩌면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차라리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서는 이해할 필요 또한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적극 동의되고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자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문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서는 일단 먼저 고골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뮤트의 두슈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아마 이번 학기 우리 수업 진도에서는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골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조금은 딱딱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뭐 자연파 뭐 이런 이제 개념 규정 이야기하면서 수업 시간 거의 종강 직전에 이제 이야기 될 겁니다. 고골이라고 하는 작가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조금 긴 작품이에요. 그냥 한 호흡이 읽기에는 살짝 벅찰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좀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러시아 문학 재밌다고 하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라고 몇 번 속아본 학생들은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서는 그냥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겠지만 아니요. 죽은 호는 재미있어요. 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는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조금 육박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새로운 번역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죽은 호는 작품 이제 구입해서는 읽어볼 만도 얼마든지 합니다. 교재의 저자는 이제 긴 한 페이지 정도 해당하는 부분들 이제 끊어와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금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잠깐 언급할 수 있는 말은 핵심을 찌르는 말은 써놓은 글처럼 도기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고골이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뭐 딴 얘기 하다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과 글로서 이루어진 러시아 사람들에게서 문학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조금씩은 구별되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 나누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인데 거기서 인용 한 구절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읽을게요. 그냥 뭐 한번 그냥 듣기만 들어보세요.
모든 민족은 힘의 증표를 지니고 정신적인 창조력과 선명한 자기들만의 특성, 그 밖의 타고난 재질을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기 자신들에게 고유한 말로써 구분된다. 대상이 어떠하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그 표현 속에 자신만의 성격을 반영한다. 영국 사람의 말은 마음을 꿰뚫고 인생을 현명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냥 그걸 생각이에요. 어쨌건 그걸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사람의 연약한 말은 꾀꼬리처럼 경쾌하게 반짝이고 흩어져 버린다. 독일 사람은 모두에게 이해되지 않는 자신만의 지적이며 메마른 말을 고심하여 내어놓는다. 그걸 생각에 그렇게 여겨진다고요. 그러나 핵심을 찌르며 표현된 러시아의 말만큼 그렇게 가슴 속에서 거만하고 활기차게 튀어나오며 끌어오르고 생명력이 충만한 말은 또 없을 것이다. 라고 러시아 사람으로서, 러시아 작가로서 고글은 러시아인들의 말, 러시아인들의 글, 러시아인들의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을 가져오면서는 이야기를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절까지는 우리는 옛날이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의 첫 단계에서 이른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가장 이제 크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야기 잠깐 했어요. 지금 이제 살짝 들어와서는 이야기 조금 이제 좁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러시아니까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단은 이른바 에필로그처럼 이제 한 부분 끌어오고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시키니 러시아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금요일에 이야기할게요. 키예프로스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른바 오늘날의 러시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오늘날의 벨라루스 그 세 민족이라고 합시다. 그 공통 조상들이 오늘날의 중동부,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영토에 넓게 퍼져 살던 그때를 역사 단계에서 역사 시기별로 키예프루스라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키예프루스라고 말하고 그 키예프루스 때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느슨한 이른바 반봉건 연맹체, 절반 정도의 봉건 연맹체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을 동슬라브인들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제 묶어서 문화적으로 지칭한답니다. 그 동슬라브인들에게 문자가 생겨났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생겨난 문자로서 기록을 하면서 언어 생활, 문자 생활 그리고 결국은 문학적 생활이라고 하는 문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입했고 또 초기 단계에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파 등등 해가지고서는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아주 쉽게 설명 잘 되고 있으니 나중에 교재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구체적인 부분인데 라틴 문화권과 그리스 문화권의 대립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라틴 문화권과 그리스 문화권의 뚜렷하게 대별되는 두 문화권은 중세시대 때 존재했었고 러시아는 그냥 편하게 러시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동슬라브인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오늘날의 러시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오늘날의 벨라루스 그 세 민족의 공통 조상으로서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이른바 절반의 봉건제 국가를 이루고 살았었던 동슬라브인들 그들은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면서 중세 그리스라고 할 수 있을 비잔티인 제국으로부터 동방식 기독교, 동방 정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어의 바탕을 둔 문자 체계 알파벳으로서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등으로 대표될 수 있을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들은 중세시대 때 라틴 문화권이라고 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인 체계 하에서 라틴어라고 하는 공용어를 쓰면서 발전해 나갔었던 라틴 문화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리스 문화권의 키예프루스, 동슬라브, 러시아는 포함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역사의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등의 서부 유럽의 국가들과는 출발부터가 트랙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는 저쪽 서부 유럽 쪽은 라틴 문화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를 포함한 이러저러한 유럽의 중동부 지역, 그리고 가장 그 대표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고전고대 그리스가 이제 시간 지나고 난 뒤 중세 그리스 형태를 이제 받아들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웠었어요. 비잔틴으로부터 동방식 기독교,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의 바탕을 둔 키릴 알파벳 받아들이면서 러시아는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에 남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러시아인들에게는 우리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등과의 서유럽과 우리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러시아인들은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뭔가 러시아인들 쟤네들은 우리랑 다르더라라고 하는 생각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러시아를 보면서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는 서로가 서로를 뭔가 화합하기 힘든 타자로서, 상대방으로서 뚜렷하게 정립시키고, 그러한 상대의 모습, 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용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조금 뭐라고 할까나 복잡하다는 입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그런 이제 관계가 이어져 나갑니다. 어쨌든 그 출발은 바로 라틴 문화권과 그리스 문화권으로서의 대별, 그리고 러시아는 그리스 문화권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리스 문화권에 소속이 되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끝낼게요. 오늘 30분 시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틴 문화권에 속했던 오늘 당시 유럽,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거기는 라틴어라고 하는 이른바 일종의 공용어로서 하나의 언어 생활, 문화 공동체, 종교적인 뭐 사상의 공동체를 그렇게 쉽게 구심적인 어떠한 결집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른바 유럽 대륙의 중동부에 띄엄띄엄 산포하고 있었던 세력들은 그리스적인 영향권에서 그리스적인 영향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그리스적인 영향을 또 흡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못했기도 했었고 않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유럽의 가운데쯤 유럽의 동쪽 세력들은 원래 자기들 것, 그리고 자기에게 전해진 그리스적인 것, 요 두 가지가 묘하게 섞이면서 또 뭔가 다른 형태로서 그렇게 발전해 나갔어요. 정리하면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은 라틴 문화권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 이제 요 종교적 체계 내에서 상당히 균질하면서도 통합된 문화권을 끈끈하게 내적인 결속력으로서 형성해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리스 문화권,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비롯한 그리스 문화권에 속했던 곳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키예프, 동스라브,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의 조상. 그들은 그리스적인 영향력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받아들인 그리스적인 영향력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 흡수하지 못한 채 원래 자기들의 것과 섞이면서는 또 다른 어떠한 혼종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간 것이 오늘날 러시아 문학의 가장 첫 번째 국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30분 녹화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그렇게 페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이제 2장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71페이지부터 해서는 80페이지까지 9페이지, 10페이지네요. 그러니 금요일까지는 뭐 어지간하게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독서, 보충 독서로서 한 15페이지쯤 되는 이제 국내 연구자가 쓴 이제 짧은 소논문 하나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슬라브 문자의 기원이라고 해서는 우리 뭐 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동슬라브인들의 문자, 키릴 문자 첫 단계에서 과연 어디서 어떻게 유래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생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이제 잘 요약해 놓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니 그거 하나 추가 독서로서 올려놓을 테니까 교재 읽고 논문 읽고 금요일 날은 또 이제 토론 수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수요일 날은 녹화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하고 그 다음에 녹화 영상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